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저희가 강은하리 기자의 리포트로도 확인해 봤는데 먼저 네.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3.3%로 4개월 연속 3%의 오름세를 유지했는데 다만 이제 보면은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보다는 0.5 내렸거든요. 네네. 좀 흐름을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은 좀 낮아지고 있다. 예.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좀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 뭐 6월과 7월 같은 경우는 2%대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기저 효과였고요. 그다음에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제 8월부터 봤을 때 뭐 3.4%, 그다음에 뭐 3.7%, 3.8%,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3.3%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예. 실제 근원 물가 지수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의 근원 물가는 3% 올랐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OECD 기준으로 보는 이제는 근원 물가 3% 정도 올랐다. 그래서 물가의 기조의 둔화세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는 밝혔고 예. 이런 것도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물가 기조는 이제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근데 이제 체감 물가가 좀 문제죠. 사실 이제는 전반적인 물가의 기조가 둔화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아직도 높다라고 느끼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체감 물가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생활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4%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뭐 많이 먹는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가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신선식품 지수가 12.7% 올랐고요. 그 중에서 이제는 신선 과실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무려 24% 올랐습니다. 아, 엄청 올랐군요. 네, 사과는 55% 올랐어요. 과일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과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는 먹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럼 오늘의 이제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물가 지수를 보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를 느껴야 되냐라고 본다 그러면 물가의 기존은 이제 흐름은 이제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체감하고 있는 이런 생활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물가의 기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다라고 아마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짚어주신 부분이 좀 동호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안 물가 상승 주도했었던 원유들, 그러니까 석유 같은 에너지 네. 가격도 그렇고 둔화되는데 여전히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과일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요. 체감하는 물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것은 참 낮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에 3.8% 물가 상승하다가 이번에 3.3% 11월 달에 이제 기초적인 흐름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영향이 줬을 때 이제는 석유류 제품이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류 제품 같은 경우가 5.1% 하락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기여도를 본다 그러면 물가 지표의 한 0.25%포인트 정도 기여를 했어요.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석유류 제품이 뭐 물가를 낮추는데 영향을 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채소류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상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엘니뇨 현상은 다 아실 겁니다.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는 많이 먹는 곡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상 뭐 재해라든지 아니면 이상 지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실 지수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이렇게 네. 된다면 이제 취약계층 입장에서도 경제 한파를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더 네.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가로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겠습니다만 어떤 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최근에 이제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에는 세 가지 계층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예. 첫 번째 계층이 이제 취약계층이고요. 두 번째 계층이 이제는 빚 많은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내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오늘 이제는 또 발표를 했어요.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통해서 겸 이제 물가 장관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농수산물 할인 지원이 이제 예비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트 가 보시면은 거기에 정부 뭐 할인 뭐 이렇게 써갖고 빨간 글씨로 이제 할인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예비비 동원
동원해서 할인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뿌리 기업에 대해서 전기료 분납이 들어가요. 이거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50%는 소상공인 분들이 기존에 전기요금 내고 나머지 50%는 12월과 2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겠다. 분납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12월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소상공인 뿌리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해서 당장 급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전기료 분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고율기기 교체 지원 예산을 좀 늘려주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이제 옛날 에어컨 난방기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에너지 효율이 나쁘거든요. 전기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제 1등급으로 바꿔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이거 예산을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정책자금 대출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확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으신 분들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끊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끊어버리면 이제 사채 시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나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하는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도 마련하고 있는 정책은 대안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금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도 뭐 보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6% 성장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3분기 성장률을 좀 주도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지금 3분기가 0.6% 성장을 했는데 연속 이제 3분기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0%대 성장이지만은 그래도 성장은 오는 거니까요. 예, 네. 성장은 성장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예. 반도체의 생산 단가가 좀 이제는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단가가 대신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판매 단가가 오르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수출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도 같이 이제 늘어났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는 반도체가 느니 당연히 이제 수출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반도체가 잘 되면 이제 수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출이 이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3.4%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하반기의 경제 영향에 성장률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 보면은 부분별로 본다 그러면 일단 수출 뭐 3.4% 성장했고 그다음에 2.3% 수입이 이제 더 늘었고요. 근데 설비 투자가 좀 줄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기계를 중심으로 장비 중심으로 좀 설비 투자가 좀 많이 감소됐던 부분이 이제 눈에 보였고 민간 소비가 조금 0.3% 그나마 이제 성장했던 부분이 그나마 좀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소비도 그렇고 수출 흐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 경제가 연간 1.4% 성장률을 1.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 충분하다 봅니다.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4분기에 그럼 0.7% 성장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한 정부가 생각하는 1.4% 성장을 기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뭐 4분기 나와봐야 알겠지만 4분기는 0.7%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는 정부가 생각했던 1.4% 연성장이 이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 보셔야 돼요. 정부가 생각하는 1.4%의 성장 이게 과연 이게 좋은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냥 평가는 아마 국민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평균 2% 후반대로 성장했거든요, 우리나라가. 후보 예,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 2020년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뭐 역성장을 했고요. 0.7% 역성장을 했고 네. 21년도에 이제 4.3% 성장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2.6%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 후반대로 계속 성장률을 보여왔다가 이번 연도가 1.4% 그거에 성장이거든요.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기조를 경제 체질을 좀 바꿔주기 위한 정부의 어떤 체질을 구조조정, 바꾸는 것. 예, 이런 거로 만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뭐 내수를 좀 막고 이러면서 사실 뭐 체질 개선을 위해서 경제 성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환영할 만하다. 뭐 충분히 감내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로 정책에 대한 미스 이런 부분에 인해서 사실 내수 살려야 될 때 내수를 못 살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책 미스로 인해서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기조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차가 된다는 거죠. 저성장이.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여기서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이 뭐 1% 성장, 0% 성장에 고착화된다.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저성장 구조에서 가장 핵심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저출산 문제가 우리 어제도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짚어드렸었는데 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의 40대, 50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저출산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게 사실 출산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쇼킹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 가서 경제 성장률이 0% 이하가 될 가능성. 지금의 이제 저출산 때문에 확률이 50%고요. 59년도 되면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 이하가 될 확률이 70% 넘어가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40대, 50대 애들의 노후는 진짜 없다라고 좀 평가해 보거든요. 고생을 하고 그때도 고생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의 사회 전체적인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의 성장률이 이렇게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걸 끊어내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영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